안녕하세요. 카카오의 쿠버네티스가 데이터 센터 화재를 견디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할 카카오의 배규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2년 전에 2022년 10월 15일에 판교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났었고 데이터 센터 전체가 셧다운되는 그런 전무후무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카카오톡을 비롯해서 카카오의 많은 서비스에 이제 장애가 있었는데요. 카톡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이런 오류창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장애 이후에 데이터 센터 화재가 없는, 즉 데이터 센터가 전체가 셧다운 되는 것에 대한 내결함성을 가지는 쿠버네티스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구조의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무엇을 고민했고 또 저희가 부딪혔던 장애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배운 점 등을 여러분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카카오에서 DKOS라는 이름의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고요. 동시에 DKOS 개발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 발표가 도움되었으면 하는 건요. 크게 첫 번째로는 저와 같이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시는 개발자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결함성을 가지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싱글존 아키텍처에서 멀티존 아키텍처로 변화를 시켰어요. 그때 고려한 점들, 특히 오늘은 SCD랑 컨테이너 네트워크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그런 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직접 온프레미스에서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온프레미스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멀티존으로 시작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온프렘 자체가 멀티존으로 내가 가진 인프라 리소스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싱글존으로 그냥 서버 몇 대로 이제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싱글존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저희가 그때 화재 당시에 겪었던 싱글존 아키텍처의 문제, 저희가 겪었던 장애 유형이 어떤 건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 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서비스 개발자분들. 요새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면은 보통 쿠버네티스를 많이 쓰니까 오늘 다루는 쿠버네티스 인터널의 이제 여러 기술적인 내용들이 쿠버네티스 관련 기술에 관심 있으신 분들과 함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제 주로 얘기할 거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의 이제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 서비스가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카카오는 카카오 프라이빗 클라우드 안에 있는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서비스의 이름이 이제 DKOS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인 AWS의 EKS랑 이제 같은 서비스고요. 전체 카카오 서비스의 95% 이상이 이 DKOS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DKOS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구조는 매니 스몰 클러스터 아키텍처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마다 클러스터가 다 나눠져 있는 구조고요. 하나의 클러스터 자체가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서비스별로 격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엔터프라이즈 전체에서 네임스페이스 같은 걸로 나눠서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경우 한 개나 두 개 정도를 사용하는 이제 원 라지 쉐어드 클러스터 구조는 아니고요. 일단 매니 스몰 클러스터로 클러스터를 여러 개를 쪼개서 쓰다 보니까 격리성이 높고 또 그러한 격리성 때문에 각 클러스터별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로직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유도가 높아요. 그래서 저희는 DKOS를 처음 개발했던 6년 전부터 이 구조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러스터 개수는 좀 많은 편이고요. 카카오 전체 95% 이상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7,000개 이상의 클러스터가 존재를 하고 이 7,000개 이상의 클러스터에 조인된 노드는 총 13만 대 이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개의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원래 DKOS가 가졌던 기존 구조가 문제가 뭐였는지 알아보고요. 데이터 센터 셧다운 당시에 왜 이 구조가 장애를 막지 못했는지 화재 당시에 있었던 상세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멀티존으로 아키텍처를 전환하면서 고려했던 사항들, 특히 SCD와 컨테이너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떤 점들을 고려했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DKOS의 기존 구조인데요. 먼저 컨트롤 플레인의 이제 토폴로지예요. DKOS의 이 컨트롤 플레인은 스택드 토폴로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보시면 API 서버부터 컨트롤러, 매니저, 스케줄러 그리고 SCD까지 같은 노드에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형상이고요. 스택드 토폴로지하고 이제 반대되는 개념은 SCD를 외부로 빼는 익스터널 토폴로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장 좀 많이 사용하는 형상인데, 저희는 이제 SCD를 바깥으로 빼면 SCD가 구동하는 데 필요한 노드가 그만큼 드니까 노드에 대한 이제 자원 효율화를 위해서 이런 스택드 토폴로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택드 토폴로지의 이제 단점으로 많이 대두되는 게 여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끼리 이제 자원 경합을 벌일 수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근데 자원 경합은 쿠버네티스의 이제 리소스 리밋 같은 거 결국은 C 그룹으로 제어를 하는 건데요. 그런 걸로 보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드 하나가 다 다운되었을 때 다 같이 죽는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사실 노드 하나가 다 다운되더라도 SCD는 당연히 리더 일렉션을 새로 할 거고 나머지 컴포넌트들도 쿠버네티스 리스에 의해서 결국은 리더 일렉션을 하니까 운영상에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자원 효율화와 이제 한 노드에서 몰아서 디버깅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런 스택드 토폴로지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구조가요, 이 컨트롤 플레인 노드들이 하나의 존,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구조였어요. 사실 클라우드에서 이 존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데이터 센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존 하나를 구성하는데 뭐 2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오늘은 설명상의 편의를 위해서 존과 데이터 센터를 1대1 개념으로, 같은 개념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구조는 이렇게 모든 컨트롤 플레인 노드들이 싱글 존에 위치한 구조였고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 플레인이랑 로드 밸런서 등을 같이 표현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하나의 존 내에 로드 밸런서, 데이터 플레인 노드, 그리고 컨트롤 플레인 노드들이 다 같이 위치하는 구조였고요. 이 구조에서도 동일 존 내에 이제 노드들이 있잖아요. 이 노드들은 서로 안티 어피니티를 가져서 하이퍼바이저는 분리를 하게 했어요. VM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하이퍼바이저가 하나가 다운된다고 하더라도 이 클러스터에 있는 노드가 다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이퍼바이저나 아니면 여러 하이퍼바이저가 모여 있는 렉 수준의 장애에는 내결함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이제 하나의 데이터 센터, 만약에 판교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판교 데이터 센터가 셧다운되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클러스터가 전부 다 죽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멀티 클러스터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이제 GSLB를 추가한 그림이에요. 앞에 그림에서 각 존별로 여러 개의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고요. GSLB를 통한 DNS 응답이 각 존에 있는 로드 밸런서 VIP로 분산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여러 개의 서비스를 위한 클러스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만드는 뭐 한 개의 서비스를 다중화하기 위해서 이런 멀티 클러스터 구조를 썼습니다. 각 클러스터 3개가 하는 일이 이제 다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장애에 대한 내결함성을 가지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구조가 사실 문제가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원래 이제 장애를 막기 전에는 이 구조를 계속 사용을 했던 거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존 A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존 A가 다운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GSLB는 당연히 존 A의 문제를 감지할 거고요. 헬스체크를 통해서. 물론 헬스체크 인터벌만큼의 시간은 걸릴 거고 도메인 기반이니까 도메인 TTL만큼의 전환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내 곧 존 B랑 C로 트래픽들이 다 전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는 사실 앞에도 뭐 리트라이 로직이 있다고 하면은 장애를 경험하기는 어려운 구조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나머지 클러스터, 존 B와 C에 있는 클러스터들이 계속 서비스를 할 거니까요. 이게 이제 원래 저희가 사용하던 구조였는데요. 이게 이제 판교 화재를 통해서 2년 전에 이 아키텍처가 사실 이론적으로도 또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없지만 실세계에서는 우리가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된다는 거를 2년 전 화재 당시에 깊이 깨달았습니다.
실제 그날 발견한 문제점들 어떤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워크로드 다중화의 누락이에요. 뭐냐면 하나의 클러스터에는 뭐 어플리케이션이 한두 개만 떠 있다면 사실 다중화 누락을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한 클러스터에는 이제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떠 있을 거예요. 특히 요즘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지향하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쪼개지고 팟이라든지 쿠버네티스 안에 있는 서비스들도 굉장히 쪼개져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 처음에 빨간색으로 우리가 새로 이제 POC를 하는 워크로드들이 추가가 돼요. 근데 POC 단계니까 아직 프로덕션으로 서비스를 하기 전이니까 굳이 존 B에는 이제 배포를 안 하는 거죠. 존 A에만 워크로드를 배포를 하고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존 B에다가 배포를 하는 거를 까먹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POC가 끝나면 존 B에도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이 뭐 중요한 기능이라면 존 B에 배포를 하는 걸 까먹지는 않지만 이게 어쩌다가 한번 사용하는 기능 그리고 부하를 많이 받는 기능이 아닐 경우에는 존 B에다가 배포를 하는 걸 누락하는 걸 저희가 그 당시에 경험을 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림에서는 워크로드가 몇 개가 안 되니까 쉽게 눈으로 찾을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운영할 때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떠 있으면은 어떤 게 누락됐는지를 좀 찾기가 어려웠고요. 이게 다 클러스터를 여러 개를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반문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앞에 세션에서 그 CI/CD 배포 파이프라인도 있고 카카오에는 또 별도로 아르고 CD와 같은 배포 도구를 사용하면 누락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도 맞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실제로 클러스터 개수가 늘어나면 결국 사람이 실수한다. 사람이 누락할 확률이 증가한다라는 거를 장애 당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존 A가 다운되면은 저 빨간색으로 칠한 다중화 누락한 어플리케이션은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잡의 충돌이에요. 뭐냐면 멀티 클러스터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각 클러스터에서 병렬로 동작하지 않아야 할 잡들이 생기는데요. 한 번씩 그냥 배치로 도는 그런 잡들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적재한 데이터에 대한 후처리를 뭐 1시간이나 아니면 10분 간격으로 후처리를 한다 하는 그런 잡들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지금 이 예에서는 존 A에다가 이 잡들을 배포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어쩌다가 한 번만 돌면 되니까 처음부터는 다중화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한 클러스터에다가 그냥 몰아넣고 쓴다는 거를 저희가 그 당시에 좀 많이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잡은 개발을 할 때 역등성은 고려해요. 뭐 여러 번 돌아도 문제가 없도록. 근데 동시성이 고려가 안 되는 거죠. 존 A에 있는 클러스터랑 존 B에 있는 클러스터랑 내가 잡이 언제 어느 시점에 동시에 돌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게 고려가 잘 안 된 상태로 실제 서비스가 운영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이 상태에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고요. 존 A가 다운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잡을 존 B로 그냥 배포를 하면 되잖아요. 야물을 가지고 있으면 뭐 여기에 ACL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존 B로 옮기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큐브시티를 어플라이 하면은 끝이니까요. 근데 진짜 문제는 존 A가 다시 살아날 때가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존 B로 다 옮겼는데 존 A의 판교 데이터 센터에 이제 전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이 살아나게 되겠죠. 전원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API 서버, 뭐 컨트롤러 매니저 그리고 SCD는 당연히 쿠버네티스의 디자이어드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을 거고 잡이나 팟이 안 떴으니까 이제 얘를 띄워야지 하고 이제 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무리 운영자가 빠르게 kubectl 뭐 딜리트 팟 이런 거를 하려고 해도 아토믹하게 이 충돌을 막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한순간은 한 번은 돌게 되는데 이게 영속적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깨지면 복구하는데 또 그만큼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막는 게 가장 또 그때 큰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판교 화재 당시에는 이제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요. 존 A가 이제 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살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일부러 죽여놓는 클러스터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충돌 문제 때문에요. 어차피 존 B에서 서비스를 하면 되니까 A는 살리지 말고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면 A를 살리자 하는 게 저희가 이제 그때 카카오의 서비스를 복구하는데 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중에 하나이고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워크로드 다중화의 누락, 사람의 실수죠. 그리고 실제로 자비 충돌하는 것, 이런 두 가지가 멀티 클러스터 구조가 가진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결국은 단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멀티존을 사용할 수 있게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사람의 실수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관리 부하를 제거할 수 있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했고요. 싱글 클러스터 멀티존 구조로 가게 되면 워크로드 배포 누락을 할 일이 없을 거예요. 하나의 클러스터에만 배포를 하면 되고 그때 뭐 존 A가 다운된다고 하면 자동으로 쿠버네티스에서 다른 노드로 이제 팟을 옮겨줄 거기 때문에 자동화된 이제 페일오버를 할 수가 있고요. 잡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하나의 클러스터에다 띄워놓고 멀티 클러스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역등성만 고려한 채로 개발을 해도 동시성 문제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목표를 멀티존 아키텍처로 가자라고 이제 목표를 세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는데요. 오늘은 멀티존 전환 시 어떤 것들을 고려했는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SCD의 스루풋이에요. SCD 스루풋이 가장 또 첫 번째 이슈가 됐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기존 구조이잖아요. 클러스터가 이제 여러 개를 쓰고 있고 그 클러스터마다 컨트롤 플레인이 배포되어 있는 형상입니다. 지금 컨트롤 플레인이 노드가 3개씩 해가지고 각 클러스터에 존재를 하고요. 이게 멀티존 형상으로 가게 되면은 새로운 구조에서는 컨트롤 플레인 노드들이 분산 배치가 돼야 돼요. 각 그 존에 있는 노드로요. 이렇게 되면은 컨트롤 플레인에 속한 SCD에는 어쩔 수 없이 크로스존 트래픽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때 SCD가 사용하는 스루풋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의 95%가 이 DKOS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카카오 전체의 트래픽의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DC에서 이 SCD의 스루풋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요 그림을 컨트롤 플레인 관점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돼요. 멀티존, 멀티 데이터 센터로 했을 때 SCD에는 반드시 통신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부딪혔던 장애물은 그럼 어떻게 7,000개 클러스터의 SCD 트래픽을 다 계산하는가예요. 그래서 SCD가 언제 크로스존 트래픽을 발생하는지, 스루풋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SCD의 이제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분석을 했고요. 이거는 SCD의 이제 팔로워랑 리더가 어떻게 리드라이트를 할 때 통신하는지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예시는 SCD 팔로워가 라이트를 하는 경우예요. 그 API 서버는 당연히 리더 팔로워 개념이 없고요. 당연히 그냥 API만 처리하니까 리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운데 있는 존 B에 위치한 SCD가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존 A에서 이제 라이트 명령이 발생을 했어요. 이 API 서버에 라이트 명령이 발생한다는 거는 우리가 뭐 kubectl을 때려가지고 발생할 수도 있고 큐블렛이 지속적으로 스테이트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하니까 그때도 라이트 명령이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라이트 명령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리더로 전달이 되고요. 이 리더는 레프트 알고리즘에 의해서 로그 레플리케이션을 합니다. 로그 레플리케이션 할 때는 당연히 정족수 이상의 그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뿌리고 거기서 정족수 이상이 되면은 이 데이터를 커밋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때도 다른 존에 있는 리더하고 팔로워하고 통신이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SCD의 팔로워가 리드를 하는 경우에요. 쿠버네티스 API 서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뭐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은 SCD에 리니어라이저블 리드 요청을 해요.
이 리니어라이저블 리드라는 거는 어떤 etcd 클러스터의 멤버에게 내가 리드 요청을 보내더라도 완전 동일한 데이터, 선형화된 그런 데이터를 요청을 하는 건데요. 큐브시티는 뭐 get팟이나 getNode 하는 것들이 다 이 리니어라이저블 리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etcd 팔로워에게 이 리드 요청의 API 서버가 전달이 됐다고 하더라도 etcd 팔로워는 당연히 리더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가 가진 최신의 데이터를 달라라고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리더는 이때 바로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응답하기 전에 네트워크 파티션이 일어나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는 리더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팔로워에게 또 다시 내가 리더가 맞냐, 내가 리니어라이저빌리티를 제공을 해도 되는 게 맞냐라고 이런 확인을 합니다. 결국 리드 때도 다른 팔로워하고의 이제 통신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etcd 리더에게 그냥 리드 라이트가 일어나는 일반적인 경우예요. 이때도 리드 라이트는 동일한데요. 라이트의 경우에는 당연히 로그 레플리케이션이 다른 팔로워하고 일어날 거고요. 리드의 경우에도 팔로워가 리드를 요청했던 것처럼 리니어라이저빌리티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팔로워와 통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림을 바꿔보면은 이렇게 돼요. 결국 etcd가 이제 멀티존으로 갔을 때 얘가 사용하는 스루풋을 어떻게 계산하냐라고 하면은 리더가 팔로워하고 통신하고 있는 통신하는 값, 결국 리더 입장에서의 이제 트래픽을 합산하면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엄밀하게 계산을 하려면 팔로워와 팔로워끼리 통신하는 것도 이 스루풋에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리더 일렉션이 일어날 때에는 팔로워끼리 서로 보팅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팅을 하는데요. 이거는 리더 일렉션이 일어날 때 잠깐 발생하는 거고 사실 트래픽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적은 메시지만 주고받기 때문에 로그 레플리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저희는 이 경우는 좀 엣지 케이스로 분류를 하고 스루풋 전체를 계산하는 데서는 제외를 하고 리더에서 트래픽을 측정하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더에서 트래픽을 측정하면 된다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이제 측정하냐 이제 방법을 결정을 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etcd 매트릭을 이용하는 거고요. etcd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매트릭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pcap을 사용한 겁니다. pcap은 이제 tcp 덤프나 아니면 고랭에서는 고패킷 같은 패키지 그리고 iftab 명령어들이 이제 pcap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동작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pcap이었어요. 이유는 etcd 매트릭은 소켓 레이어에서만 집계가 돼서 L3, L4 헤더 크기가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냥 더 작게 측정이 되는 거죠. TCP 덤프를 뜨듯이 pcap 라이브러리를 하는 게 더 실제 트래픽을 측정하는데 가깝다라는 결론. 그리고 매트릭을 일일이 조회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어차피 스택드 토폴로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명령어를 때려서 확인을 하면 된다라는 장점 때문에 iftab을 사용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맨 밑에 있는 iftab 명령어로 포트 2379번, 2380번이 이제 기본적으로 etcd가 사용하는 포트죠. 뭐 이것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리저브드 포트를 이용을 해서 트래픽을 측정했습니다. iftab을 쓰게 되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스루풋을 측정을 하는데요. 지금 실제로 제 개발용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측정을 한 거고요. etcd 트래픽을요.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2초, 10초, 40초간의 그 스루풋 레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IP랑 도메인은 제가 마스킹을 해놨고요. 그러면 이 노란색 박스에 있는 게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etcd 리더에서 측정을 한 거니까 한 클러스터가 내가 다른 팔로워와 통신을 하면서 사용하는 트래픽의 총 양이 됩니다. 이게 한 클러스터요. 그럼 이제 다음 문제는 뭐냐면 7,000개 클러스터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7,000개 다 계산을 해서 합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정확한 방법인데요. 가능하지만 뭐 추이라던가 클러스터별로 어떤 추이라던가 이런 거를 알기가 어렵고 뭐 7,000개 다 찌르는 코드야 만들면 되지만 좀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그 채택한 방법은 두 번째 표본 추출이에요. 표본 추출에는 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 무작위 추출. 7,000개의 클러스터에서 임의로
뭐 한 10개 정도 아니면 100개 정도, 물론 표본의 크기가 많아질수록 그 정확도는 올라가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하지만 표본 추출은 단순 무작위 추출은 너무 랜덤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층화 무작위 추출이에요. 그리고 어떤 계층을 나눠서 그 계층에서 무작위 추출을 하는 겁니다. 7,000개의 이제 모집단이 있을 때 그거를 몇 개의 소집단으로 나눠요. 그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서 랜덤 셀렉트를 해서 SCD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계층을 어떻게 나눌 건가예요. 이 계층을 잘 나누는 거에 따라서 정확도가 올라가는데요. 저희는 계층을 어떻게 나눴냐면 일단 SCD 트래픽이 얼마나 많은지를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SCD 트래픽이 많다는 거는 결국 SCD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변화량이 많다는 거예요. 데이터의 변화량이 없으면 SCD는 하트비트 패킷 말고는 통신할 일이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SCD 데이터의 변화량을 측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SCD 데이터의 변화량이 많다는 거는 desired state의 변화가 크다. 야물의 배포가 많은 거죠. 팟을 배포했다가 삭제했다가 롤링 업데이트가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크다는 거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애초에 배포된 팟이나 워크로드가 많다. 뭔가 이제 규모가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요. SCD DB 사이즈가 크다. 야물의 양이 크다. 애초에 지금 가지고 있는 야물의 양이 클수록 변화량이 많을 확률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SCD DB 사이즈 기준으로 클러스터를 계층을 좀 나눠봤습니다. 4가지 그룹으로 나눴어요. 이 DB 사이즈, 스냅샷이나 아니면 SCDCT의 명령어 쓰신 분들은 엔드포인트 스테이터스 같은 거 보면은 그 DB 사이즈 나오잖아요. 그 DB 사이즈 기준으로 나눈 거고요. 50메가까지, 그 다음에 50에서 100, 100에서 400, 400에서 800 이렇게 4가지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측정을 한 10개의 샘플을 각각 계층별로 측정을 했고요. 실제로 보면은 SCD가 사용하는 데이터 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게 킬로비트 퍼 세컨이거든요. 그러면 1890이니까 1.8 메가비트 퍼 세컨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한 개의 클러스터가요. 실제로 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여기에 이제 클러스터 개수를 곱하면 돼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그냥 단순히 저 집단마다 2,000개의 클러스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SCD가 사용하는 총 스루풋의 양은 9기가비트 퍼 세컨이 됩니다. 7,000개 전체를 다 했을 때요. 여기서는 이제 8,000개로 계산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 요거보다는 더 적어요. 더 적고 9기가비트 퍼 세컨이라고 할지라도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에서는 사실 9기가비트 퍼 세컨이면 굉장히 적은 트래픽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총량이 우리가 카카오에서 보유한 네트워크 자원 내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값임을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멀티존 아키텍처로 가려고 하는 첫 단계인 SCD 스루풋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우려했던 거는요. 크로스존 네트워크의 성능이에요. 뭐냐면 컨트롤 플레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 플레인도 멀티존으로 가면 당연히 크로스존 트래픽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은 존 A에 뜬 클라이언트 팟에서 쿠버네티스의 서비스 그 큐브 프록시가 처리를 하는 거죠. 그게 뭐 클러스터 IP건 아니면 뭐 노드 포트 서비스건 결국에는 큐브 프록시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트래픽 폴리시를 로컬이 아니라 클러스터로 하게 되면은 운 좋으면 그냥 존 A에 있는 엔드포인트가 그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크로스존 트래픽으로 존 B 다른 쪽에 있는 엔드포인트가 선택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크로스존 트래픽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조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뭐 토폴로지 어웨어 힌트라는 기능을 쓰거나 아니면 서비스랑 워크로드 이거 자체를 분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토폴로지 어웨어 힌트 같은 경우에는 CPU 코어 수로 계산을 해요. 전체 존에서. 그러다 보니까 특정 노드 레이블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몰아주거나 하는 커스터마이즈를 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쓰는 데는 굉장히 적습니다. 카카오에서는 잘 안 쓰고 있어요. 이 기능은요. 그 정도로 좀 단점이 크고요. 서비스를 분리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운영 부하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를 통으로 쓸 때
또 크로스존 트래픽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요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크로스존 트래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LCD의 경우에는 우리가 스루풋을 얼마나 쓰는지 알 수 없어가지고 밴드위스 자체를 측정을 했지만 이제 그걸 충분히 버틴다고 했을 때 데이터 플레인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레이턴시예요. 왜냐하면 존이랑 존은 결국은 레이턴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서울 부산이라고 예를 들면 당연히 그 물리적인 거리가 있잖아요. 전기 신호가 가는 그 레이턴시. 근데 이 레이턴시가 증가를 하게 되고 크로스존 트래픽에서는요. 레이턴시가 1ms 증가를 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1ms를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 입장에선. 왜냐하면 마이크로 서비스의 체인 랭스가 길어지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로 서비스의 어떤 한 API가 응답을 받는다고 했을 때 비동기라고 할지라도 그 체인이 길어지면 여러 번 핑퐁을 하게 돼요. 최악의 경우는 여기에서는 체인 랭스가 10이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10번을 다 크로스존으로 핑퐁을 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의 요청을 처리하는데 10ms의 이제 부하가 레이턴시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카카오에서 많이 서비스하고 있는 광고 서비스의 경우가 이 레이턴시에 민감한데요. 왜냐하면 소비자한테 1ms이라도 빨리 딜리버리가 돼야 돼요. 이게 타겟형 광고 같은 경우에 늦어버려가지고 제대로 광고를 못 보여주거나 하면은 또 이제 굉장히 서비스 제품 품질에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저희는 이 레이턴시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쿠버네티스에서 저희 지금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쿠버네티스에서 레이턴시가 영향을 받는 거는 크게 세 가지 레이어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지컬 인프라 레이어, 두 번째는 버추얼 네트워크 레이어, 세 번째는 이제 컨테이너 네트워크 레이어입니다. 첫 번째 피지컬 인프라 레이어는 뭐 더 비싸고 빠른 하드웨어 전용선을 까는 것 등의 이제 노력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버추얼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SRIOV 같은 가상화 IO에 대한 이제 최적화를 하거나 버추얼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어떠한 호흡을 줄이려는 노력 등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 컨테이너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저희가 이제 다루는 분야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제 개선을 시도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컨테이너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결국 이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해서 컨테이너 네트워크 레이어를 구성을 하거든요. 그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개선해서 우리가 레이턴시를 줄여보자라는 목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DKOS가 사용하던 컨테이너 네트워크의 구조예요. CNI 플러그인 중에는 실리움을 사용을 했고요. eBPF와 QProxy는 IPVS 모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노드 포트로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팟까지 전환이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밑에서부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노드 포트로 이렇게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면은 IPVS가 프리라우팅 훅에서 동작을 하니까 당연히 IPVS가 이제 엔드포인트 팟의 주소로 어디로 갈지를 이제 선택을 해서 엔드포인트 주소를 하나를 결정을 할 거예요. 이 예에서는 이제 19168.0.200이 선택이 된 거고요. 프리라우팅에서 엔드포인트를 결정했으면 당연히 이제 다음은 라우팅 디시전이 있어야 되는데요. 19168.0.200에 대한 라우팅 디시전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때는 당연히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분기를 하게 됩니다. 실리움을 사용할 때는 이런 패킷은 실리움 호스트라는 인터페이스에 라우팅 룰이 걸려 있고요. 그럼 19168.0.1에 이제 24비트 마스크는 다 실리움 호스트로 가라라고 라우팅 디시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실리움 호스트에는 eBPF 코드가 인젝션이 돼 있어요. 얘가 이제 실제 파드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판가름하고 분기를 해주는 로직이 들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지금 노드 포트에서 들어온 패킷이라고 했잖아요. 내 노드 포트로 들어온 나한테 만약에 엔드포인트 팟이 떠 있으면은 그 위에 있는 팟으로 보내줄 거고요. 19168.0.200 팟이 만약에 다른 데 있다, 다른 존에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분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크로스존 트래픽은 저 제일 상단의 eBPF 영역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성능을 개선해 보려고 좀 많이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채택한 방식은 풀 eBPF로 가는 거예요. QProxy의 IPVS 모드를 다 제거를 하고요.
완전히 eBPF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eBPF 큐브 프록시는 ETH 제로 여기에 이제 인젝션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분기를 하게 됩니다. ETH 0에서 어떠한 라우티 디시전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분기 로직을 타기 때문에요. CPU가 처리해야 될 인스트럭션의 양이 줄어들어요. 인스트럭션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는 단일 패킷을 처리할 때 CPU가 사용해야 되는 인스트럭션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패킷이 더 빨리 딜리버리가 될 거고 이거는 사용자가 경험하는 레이턴시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저희가 테스트를 했고요. 요거는 실제 테스트하는 환경입니다. 여기 DKOS 클러스터에 이제 범용 플레이버 노드 2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고요. 4개의 vCPU와 8GB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플레이버를 사용했어요. 노드는 이제 각각 다른 존에 배치를 해서 크로스존 트래픽이 발생을 하게 했고요. 넷퍼프를 사용을 했고 2.7.1 버전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넷퍼프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TCP 1바이트 라운드 트립의 레이턴시를 측정을 했어요. 그 넷퍼프를 사용하게 되면은 밑에 캡처해 드린 것처럼 라운드 트립 레이턴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gRPC나 어떤 TCP를 사용을 하더라도 보통은 키벌 라이브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커넥션 씬과 씬의 이 핸드쉐이크를 맺는 거에 대한 레이턴시보다는 이미 세션이 형성이 된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레이턴시를 측정하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매번 커넥션을 맺는 일은 이제 적으니까요. 그래서 TCP 1바이트 라운드 트립 레이턴시를 측정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성능 개선 결과예요. 왼쪽이 이제 기존이고요. 오른쪽이 저희가 개선 결과입니다. 풀 eBPF를 했을 때요. 풀 eBPF를 해서 원래 큐브 프록시가 가지고 있던 게 이제 350 마이크로세컨, 그러니까 0.35 밀리세컨이었는데요. 이거를 0.1 밀리세컨으로 0.25 밀리세컨 감소를 시켰습니다. 보통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크로스존의 레이턴시가 0.25에서 1 밀리세컨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크로스존에 의한 레이턴시를 최소 25%에서 그리고 최대 100%까지 저희가 경감을 했고요. 원래는 크로스존 트래픽에 대한 레이턴시가 걱정돼서 시작을 한 거였지만 애초에 큐브 프록시 그 레이어 자체를 고쳤기 때문에 이거는 크로스존 트래픽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트라존,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트래픽에도 성능 개선 효과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면 좋았을 텐데요. 역시나 이렇게 좀 많이 뜯어 고쳤더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풀 eBPF를 도입했을 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L3 DSR 터널을 사용할 때 오동작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기존 아키텍처예요. IPVS를 사용할 때고 여기에서 터널 디바이스를 쿠버네티스에서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요. 터널 디바이스는 당연히 호스트 인터페이스에 자식 인터페이스 디바이스로 해서 이렇게 붙게 돼요. 이렇게 되면 터널로 들어온 패킷은 여기에서 이제 디캡슐레이션을 할 거고요. 디캡슐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큐브 프록시는 당연히 아우터 튜플이 아니라 이너 튜플 이미 다 까져가지고 나온 원래 이제 패킷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이제 원래 가졌던 구조고요. 그런데 풀 eBPF로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ETH 제로에다가 인젝션을 해가지고 여기서 빠르게 처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터널 디바이스보다 먼저 이 로직이 돌게 돼요. 저희는 정확하게 ETH 제로에 인그레스 TC 훅에서 이 eBPF 코드를 실행을 하게 돼 있는데 터널 제로는 ETH 제로의 자식 디바이스이다 보니까 ETH 제로의 모든 코드가 수행이 된 다음에 이제 터널 제로가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봤을 때는 아직 디캡슐레이션이 안 된 패킷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패킷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고 큐브 프록시가 처리를 못하는 그런 문제를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해결한 방법은요. 되게 좀 원시적이에요. 어떠냐면 그 터널 디바이스가 하는 거는 결국 리눅스 커널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 보시면은 그 IP 터널 패킷을 디캡슐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eBPF 코드로 직접 개발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큐브 프록시가 동작하는 그 모듈 앞에서 동작하도록
먼저 디캡슐레이션을 하도록 이렇게 인젝션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풀 eBPF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풀 eBPF 도입을 완성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클러스터에서 이제 적용이 돼서 이 이슈는 해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들을 저희가 만들고 나서 결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아키텍처를 만들고 난 다음에 저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퍼블릭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었지만 카카오 내에서 판교 화재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진행하던 거를 캡처를 해왔고요. 이거는 양말 가게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인데 그거를 하나 띄워놓고 실제로 판교 쪽에 있는 VM을 전체를 전원을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랑 똑같죠. 그렇게 했을 때 서비스 문제가 없는지, 쿠버네티스는 살아있는지, 그리고 잡에 대한 충돌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DKOS 사용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만든 새로운 구조 자체가 데이터 센터 화재를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을 모두 앞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또 좋은 일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직접 eBPF 코드를 개발을 해서 지금 풀 eBPF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게 이제 실리움에 잘 이야기가 돼서 실리움 케이스 스터디로 원래는 없었는데 저희가 이 아키텍처를 변화시킨 다음에 카카오가 정식으로 케이스 스터디에 등록되는 이런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DKOS의 기존 구조 그리고 싱글존이 가졌던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오늘은 집중했던 HCD 스루프 그리고 컨테이너 네트워크의 퍼포먼스를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동작하게 하는 여러 소프트웨어 모듈을 이제 개발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외에 작업으로 많이 있었어요. DKOS 내부 시스템 자체 이렇게 클러스터가 동작하게 프로비저닝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뭐 API 서버부터 해서 큐블렛이나 여러 아규먼트들도 바뀌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코드에 녹아야 됐고 그리고 클러스터 내에는 각종 컨트롤러들이 동작하잖아요. 대표적으로는 LB나 뭐 볼륨 컨트롤러들이 있는데 얘네들도 한 클러스터에서 멀티존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있게 변경해야 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대한 거는 저희가 또 애프터 세션이 있으니까요. 같이 개발했던 팀원분들하고 이제 만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